안녕하세요. 정치적 독서 모임 읽는 사람들 박병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다운사우징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번역하신 서복경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읽었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정치 연설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열정적인 강의셨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서복경 교수님께서는 정치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는 볼 수 없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동원이라는 어감이 나쁘잖아요. 자기가 희망하는 게 아닌데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 같은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복경 교수님은 지난달 강의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가운데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정치가 가장 돕고 지원해야 될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의 본래적인 의미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약간 역설적이죠? 근데 그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나의 아저씨에서 그 아이유로 역했던 아이유가 이제 역할을 했었던 그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었던 그 한 소녀 가장이죠. 소녀 가장이 할머니를 부양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렇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보도 제공하는 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선균 배우가 아이유에게 그것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저희들이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특히 지난달 저희 강연에서 보듯이 정치라는 것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강의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함께하고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해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읽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달에 읽을 책은 헤이세이 시대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책 이름은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1호판 원제목은 헤이세이 시대예요. 그냥 평성시대, 헤이세이 시대인데 요시미 순야라는 이제 동경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동경대학교에서 사회학 그리고 미디어를 전공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 여러 책과 활동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요시미 순야 교수님은 포스트 전후 사회라는 제목으로 2009년에 이 전편을 내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읽을 헤이세이 시대라고 하는 책 전에 포스트 전후 시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읽으려는 책의 내용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이 헤이세이 시대라고 하는 전 시대, 1989년 이전 시대가 소위 쇼와 시대잖아요. 쇼와 시대에, 특히 근데 쇼와 시대에 무슨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까지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후 쇼와 시대만을 다룬 게 포스트 전후 시대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같은 저자이신 요시미 순야 교수님이 분석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일본이 1970년부터 1990년 정도까지 고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내부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셨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그 책의 속편격인 헤이세이 시대라고 하는 책을 내신 거죠. 쇼와 시대는,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시대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의 시대예요. 딱 이 30년 동안 일본이 소위 이제 70년대, 90년대에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아주 고도성장을 하는 나라였다가 이제 그 성장이 끝나고 일본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헤이세이 시대 이전까지 일본, 그러니까 1989년 이전까지 일본이 이른바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잘 나갔던 시대였잖아요. 일본이 미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책에서 잠깐 인용을 해드리면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일본이 1989년 기준으로 얼마나 잘 나갔던 나라인지 표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상징적인 표인데요. 세계의 기업의 시가 총액 랭킹을 이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거를 2018년, 한 30년 뒤에 이제 요새랑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거죠. 그때 89년 기준으로 세계 시가 총액 1위 기업이 NTT였어요. 일본 전신. 2위가 일본 흥업은행,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 기업들이 나옵니다. 3위가 스미모토 은행, 4위가 후지은행, 5위가 제일권업은행이고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일본 기업을 지나야 6위에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IBM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 뒤로 다 미국 기업이냐? 아니에요. 7위가 미쓰비시고요. 8위가 그 석유 가공하는 엑슨, 9위가 도쿄전력, 11위가 토요타, 13위가 사나은행, 뭐 이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15위의 경제적으로 가장 큰 회사들이 다 일본 기업이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랬던 것이 30년 뒤 18년에는 15위 안에 일본 기업이 없어요.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아마존, 3위가 알파벳, 구글이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16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변화된 시대상을 딱 반영을 하고 있죠. 헤이세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지속되던 일본의 그 쇼와 시대와 비교되는 1970년부터 89년까지 일본과 비교되는 그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뭐 복잡하겠죠.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86년이었다고 해요. 1986년에 동경 부동산 가격이 85년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만에 53%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에 있었던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증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88년에는 동경 그 부동산 가격이 그 상승했던 53%가 상승했던 것에 더해서 88년에는 65%가 상승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니까 89년에는 비로소 그제서야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합니다. 89년 5월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를 2.5%를 내야 했었는데요. 그것을 89년 5월에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3.5%로, 5월에서 불과 4개월 뒤인 10월 달에는 3.75%로 올렸고요. 12월에는 불과 2달 만에 다시 4.25%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89년 5월에 2.5%였으니까요. 89년 말로 생각해보면 2배 가까이 금리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의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하죠. 2% 정도였던 시중의 대출 금리가 지금은 다 5%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택하고 읽는 이유가 30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회 현상이 현재 2022년의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책을 골라본 것이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침체라는 것,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 읽을 책, 11월 셋째 주에 함께 공부할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1989년부터 한 2018년까지 30년 동안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자가 얘기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과 여신을 다루고 있었던 일본 금융산업의 몰락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에 있어서 일본에서 중요하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본 기업들의 몰락입니다. 저희 제 연배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하는 건데 1980년대에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일본 소니사의 워크맨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애플 아이폰 같은 역할이었죠. 삼성의 갤럭시 같은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때 카세트 레코더인데요. 카세트 테이프 이제 플레이어인데 그 전까지 그냥 다 기계식으로 손으로 하던 거였는데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열리고 음질이 너무 좋고 선풍적인 인기였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이제는 하나둘 없어져 가는 거죠. 다른 외국계 회사들로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팔리고 있는 가장 핫한 일본 가전제품들과 동반해서 일본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 문화 산업의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일본 가요계의 그룹들의 사진을 책받침으로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고전으로 알고 있는 무슨 천궁의 성 라퓨타 이런 것들이 개봉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시중에 나왔던 게 198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말에 처음 개봉되긴 했지만 80년대 주류적인 산업으로 성장을 했던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줬던 많은 문화 아이템들을 생산했던 것이 일본 가전제품의 전 세계적인 석권과 함께 일어났던 문화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소니라든지 또 샤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예전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샤프 같은 기업의 경우에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샤프랑 도시바의 경우였는데요. 텔레비전 제조 설비에 1990년대의 그 경제 전환기에 재투자를 했던 거예요, 샤프가. 근데 텔레비전 단말기라고 하는 건 이제 유행이 좀 지나가는 상품이었잖아요.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보급되고 컴퓨터라는 게 보급되면서 매체로서의 영향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텔레비전이 앞으로도 유효한 세계적인 상품이 될 거라고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그 설비에 투자한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샤프라는 기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말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도시바의 경우에는 원전 건설에 투자했다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기업들에 대처하지 못한 채 몰락하는 가운데 사회에서는 두 가지 현상을 일본이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빈부격차를 겪게 됩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89년까지 성장을 계속하던 시기에는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회였었거든요.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80%를 넘었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진 시대로 변화해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급여만으로 봉급 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급여만으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을 가지 못한 사람으로 이미 일본이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회가 혼자서 자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게 되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회가 되니까 그 어떤 반사적인 결과로 그 출산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출산율이 1.5가 되면서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전체 그 아이의 숫자를 이제 어떤 지표상으로 만들어낸 숫자죠. 그 숫자가 이제 1.5명, 2명 혹은 1명의 아이를 낳아서 그 대체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평균을 보여주는 건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명을 낳지 못하면 인구는 줄어들게 되죠. 1.5가 됐다라고 하는 건 사회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일본 사회는 이미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2021년에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0.8이잖아요.
한 명도 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1.5라는 게 일본 사회의 문제의 어떤 극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0.8입니다. 이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인과학적으로는 이미 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헤이세이 시대의 초입서부터 89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30년 뒤에 대한민국도, 즉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2050년이 되면 맞닥뜨릴 미래라는 점에서 일본의 경험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선행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자고 했던 겁니다. 11월 달에 읽을 책, 함께 읽을 책, 저희가 매달 이제 셋째 주 토요일에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선정한 책은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입니다. 앞서서 이제 일본 경제의 몰락, 그리고 일본 경제의 몰락 때문에 일본 사회가 겪은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빈부격차의 심화와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 즉 출산율의 저하라는 문제, 두 가지가 일본 사회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당연히 그래서 89년에 이런 일본의 경제적 실패, 사회적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일본 정치가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1970년부터 89년까지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던 시절의 일본의 정치 체제는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였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민당이라고 하는 변화하지 않는 여당이 있었고요. 그때 야당 노릇을 했던 게 어떤 당이었냐면 사회당이라고 하는 당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 당이요. 일본 사회당이 일본 제1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당이라고 하는 게 1955년 일본 선거에서 정초된 이후로 1989년까지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었던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 정치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중선거구제를 바꿔서 소선거구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의석을 가지고 이 체제를 공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실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 그런 선거제도 변경 때문에 자민당과 사회당은 사회당은 완전히 그 제도 변경 후에 몰락을 했고요. 어떤 이념적으로는 좌파일지 모르지만 좀 구체제를 상징하는 어떤 정당이 되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책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또 우리나라 이제 어떤 노총과 또 그 정치적 대표체와의 관계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점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회당이 몰락을 하면서 일본의 민주당이 이제 점점 부상을 하게 됩니다. 1989년, 1990년대 초반에는 자민당 체계를 견제할 세력으로 이제 일본 신당이라고 하는 자민당에서 분리돼 나온 사람들이 만든 당이 좀 바람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돈을 통해 가지고 2009년 무렵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일본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정계에 좀 이제 정돈을 하게 됩니다. 2009년 8월에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은 그 전까지 100석 정도를 차지하면서 그냥 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가 일약 308석을 차지하면서 일본의 이제 민주당 총리 시대를 이제 여는 거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니까 다수당이 이제 정부 그 내각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자민당은 이전 시기에 300석을 가지고 있다가 2009년 선거에서 110석으로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 역전된 거죠. 300석이었던 자민당은 100석으로, 민주당은 100석이어서 300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 그 구호를 들면서 시민들을 만났죠. 메이지 유신 이래 관저가 주도하는 정치의 폐해를 이제 극복할 때가 됐다. 그것이 헤이세이 시대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저주도의 정치를 정치주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구호가 이거였다고 해요. 또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성장을 주도로 하고 있던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을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이 제기한 정치주도,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알맹이였습니다. 단지 구시대를 타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체제를 대체해서 보다 소통이 잘 되는 정치체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잘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도 유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책 결정 구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유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메이지 유신 이래의 관저주도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진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적인 성과는 고이즈미 정권이 더 완성을 보여주고 고이즈미 정권이 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민주당 정치는 참패하는 것으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채 조금씩 전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나쁠 수도 있다. 실제로 그것이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들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오랜 굴레를 깨려는 민주당의 진심은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 국민들은 일본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유능하게 일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민주당 정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베 정부의 탄생이었습니다. 일본 과거 아시아와 세계를 침략했던 것에 반성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있고 일본 우익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아베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아베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20년 가까이 이 저성장 시대에 사회를 다시 복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던 그 무능을 목격한 사람들의 좌절로부터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즉 아베 정권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탄생을 한 것이죠. 이 현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현실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1월에 함께 읽을 책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책은 사실은 비교적 짧은 책이에요. 그 책 사이즈도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작은 책이고 또 도표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비교적 용이하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책에서 읽고 나면 상당히 서늘하고 무서운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 1860년대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했던 것도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이렇게 또 100년의 역사를 가져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식민지였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식민 모국이었던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달려왔던 게 70년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을 이제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는 비등비등하게 보고 뭐 따라잡았다고도 얘기를 하고 국민들은 일본을 더 이상 우리 위에 있는 선진국으로 바라보지는 않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일본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위치에 서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저희보다 더 셌었습니다. 그 30년 전에 일본이 그때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박정희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달려왔던 군부 독재 시절에 성장해왔던 패턴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잉태하고 있었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그대로 둔 채 경제 성장에만 안주하는 경우에 30년 전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평범한 보통 국가로 또 많은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무섭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특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책임은 구체제에 함께 했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소위 보수정당보다는
87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었고 그에 함께 했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때 제야에서 운동을 주도했었던 386 정치인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 586 정치인으로 성장해 있는 민주당에 많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대안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들, 대한민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민주당에, 우리 정치에 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책 같이 읽으시면서 이 대안도 하루아침에 마련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함께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